내 삶은 지옥이었어. 그 두 글자 말고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지. 곰팡내가 퀴퀴하게 스며 나오는 반지하의 작은 방. 그곳이 나의 세상 전부였거든. 26해를 사는 동안 나는 단 하루도 태양 아래에서 웃어본 기억이 없었어. 아버지는 악마였지.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1년에 사흘이나 되었을까. 그 무거운 손이 내 뺨을 내리칠 때마다 나는 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어금니를 꽉 깨무는 법을 먼저 배웠어.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도망쳤고 나도 몇 번 도망치려 했지만 번번이 그에게 붙잡혀 돌아왔지. 돌아온 날은 평소의 2배, 3배로 맞아야 했어. 그래서 나는 포기했지. 숨만 붙어 있는 시체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식당 주방 보조. 그렇게 2개의 일을 해도 내 손에 남는 것은 없었지. 아버지가 내 월급날을 귀신같이 알고 모조리 빼앗아 갔으니까.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은 비가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밤이었어. 2번째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길.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에서 나는 우연히 옆을 보았지.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고급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고 그 안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지.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어. 아니, 똑같이 생겼다는 말로는 부족했지.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문제가 아니었어.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값비싼 물감으로 다시 칠해놓은 것 같았거든. 그녀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귓불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공기를 마시는 사람.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작고 하얀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 짜증이 난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린 표정마저도 우아했지. 나는 빗물에 젖은 생쥐꼴로 넋이 나간 채 그녀를 바라보았어. 그때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지.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 그녀의 눈이 커졌지. 놀람, 그리고 경멸. 그녀는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 그리고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창문을 올려버렸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지. 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다음 날부터 나는 그 여자를 찾아다녔지. 미행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서툴렀어. 나는 그녀가 사라졌던 청담동 일대를 며칠이고 배회했지. 그러다 기적처럼 다시 그녀를 발견했어. 한 고급 브런치 카페의 야외 테라스였지. 그녀의 이름은 임서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JK 그룹 임 회장의 외동딸이었어.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며 손을 떨었지. 인터넷에는 그녀의 사진과 기사들이 넘쳐났어. 약혼 소식도 있더군. 상대는 SW 그룹의 후계자 강민준. 사진 속에서 2 사람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 임서현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나는 그녀의 소셜 미디어를 찾아냈어. 비공개였지만 해킹은 의외로 쉬웠지. 그녀는 자신의 생년월일 6자리를 비밀번호로 쓰고 있더라고. 95년 08월 15일. 나보다 겨우 2살이 어렸지. 그녀의 일상은
사치와 환희로 가득 차 있었어. VIP들만 초대되는 파티, 유럽의 휴양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보석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다정한 눈빛에 약혼자 강민준이 있었지. 나는 내 방 곰팡이 핀 벽에 기댄 채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밤새도록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았어. 볼수록 역겨웠지. 저 모든 것이 저 얼굴 하나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니.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나는 거울을 보았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멍든 뺨,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거울 속 내 눈은 임서현의 눈과 똑같았지. 욕망이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어. 아니,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지. 그것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다는 기묘한 확신이었어. 신이 실수를 한 것이고 나는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만 했지. 나는 임서현의 모든 것을 외웠어.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 좋아하는 음식, 즐겨 입는 브랜드, 심지어는 그녀가 팔로우하는 고양이 사진 계정까지. 그녀의 약혼자 강민준의 정보도 모조리 수집했지.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일주일에 3번은 승마를 했어. 나는 임서현이 되었지. 적어도 머릿속에서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 그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 드디어 나만의 공간. 당분간 아무도 찾지 마. 특히 강민준. 함께 올라온 사진은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별장이었어. 나는 그 별장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JK 그룹의 비밀 별장이었지. 그곳은 CCTV도 없고 관리인도 상주하지 않는 임서현만의 도피처였어. 나는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쳤어.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지른, 그때까지는 가장 큰 범죄였지. 나는 그 돈으로 등산용 로프와 강력한 수면제, 그리고 검은색 작업복을 샀어. 별장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 오히려 이상한 흥분으로 몸이 뜨거워졌지. 별장은 조용했어. 불이 켜진 곳은 2층의 침실 하나뿐이더라고. 나는 담을 넘었고 미리 알아둔 보조 열쇠 위치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지. 집 안은 따뜻한 공기와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 그녀는 2층 침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나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지. 그저 술이 취한 듯 눈만 꿈뻑거렸어.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어. 나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지. 어머, 뭐야? 너. 그때 그녀는 나를 기억해냈어. 횡단보도에서 마주쳤던 그 더러운 생쥐. 그녀의 표정이 경멸로 일그러졌지. 당장 안 나가? 경비. 나는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달려들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어.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내 손바닥 안에서 뭉개졌지. 그녀는 가느다란 팔로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매일같이 주방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던 나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 나는 그녀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준비해온 수면제를 억지로 그녀의 입에 털어 넣었지. 와인병을 들어 남은 와인을 모조리 그녀의 목구멍으로 흘려보냈어.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약 기운은 금방 돌았지. 그녀의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나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정말이지, 나와 똑같았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 아름다운 얼굴을 망가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지. 나는 그녀를 욕실로 끌고 갔어. 그리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기 시작했지. 그녀는 물을 무서워했어. 그녀의 소셜 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 어릴 적 물에 빠진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영장은 물론이고 욕조 목욕도 즐기지 않는다고. 그녀는 욕조에 뜨거운 물이 차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깨어났어. 약에 취해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나를 향했지. 내가 원하는 게 돈이야? 다 줄게. 제발.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의 뜨거운 물속으로 처박았지.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내 팔을 손톱으로 핥히었어.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나는 손을 놓지 않았지. 몇 분이 지났을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욕조에서 일어났지. 내 팔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아 피가 흐르고 있었어. 나는 거울을 보았어. 거울 속에 나는 엉망이었지만 그 눈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지. 나는 그녀의 옷장으로 갔어.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꺼내 입고 그녀의 화장대에 앉았지. 그리고 그녀의 화장품으로 공들여 화장을 시작했어. 그날 밤 나는 임서현이 되었어. 다음 날 나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약혼자 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지. 민준 씨, 나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그는 1분도 되지 않아 답장을 보냈지. 무슨 일이야, 서현아. 당장 갈게. 나는 그가 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웠어. 임서현의 시체는 별장 지하실 깊숙한 곳에 숨겼지. 그리고 내 방에서 가져온 곰팡내 나는 내 옷가지들을 불태웠어. 강민준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가장 처연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 나는 그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지. 어젯밤 괴한이 침입했고 나는 겨우 도망쳤다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그는 나를 진정시키며 물었어. 다친 곳은 없냐고. 나는 내 팔에 남은 상처를 보여주었지. 임서현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상처를. 그는 분노하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를 말렸어. 아니야. 민준 씨. 나 너무 무서워. 그냥 다 잊고 싶어. 제발. 나 그냥 여기서 떠나고 싶어. 멀리. 아주 멀리. 우리는 그날 서울로 돌아왔어.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지. 나 얼굴을 바꾸고 싶어.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 서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상처 때문이라면. 아니, 그냥 이 얼굴이 싫어졌어. 이 얼굴을 하고 있으면 자꾸 어젯밤 일이 생각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울며 그에게 매달렸지. 그는 결국 내 고집을 꺾지 못했어.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형외과를 예약했지. 그는 내가 그날의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제정신이었어. 내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었지. 나는 의사에게 임서현의 사진을 내밀었어.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만 바꾸어 달라고 했지. 예를 들면
점의 위치를 살짝 옮기거나 눈꼬리를 1mm쯤 내리는 식으로. 이것은 나를 위한 보험이었어.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내가 한 짓이 발각되더라도 나는 성형수술로 임서연을 따라 한 가짜가 될 수 있었거든. 수술 후 내 얼굴은 여전히 임서연이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어. 나는 강민준과 예정대로 결혼했지.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어. 수많은 기자들과 VIP 하객들 앞에서 나는 강민준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처럼 웃었지. 아버지는 내 결혼 소식을 신문 일면에서 보았을 거야.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알 바 아니었지. 나는 이제 완벽한 임서연이었어.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갔어. 나는 JK그룹의 안주인이 되었고 강민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 지옥 같던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어.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임서현의 장례식, 아니 실종 신고가 사망 처리로 바뀐 그날에야 열린 가짜 장례식이었어. 나는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 강민준이 내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나는 슬픔 대신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어.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지. 임서현과 똑같은 눈을 가진 남자. 늦어서 미안. 누나. 그는 나를 향해 걸어오며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 죽은 임서현의 쌍둥이 남동생 임서준이었어. 그는 유학 중이라서 그동안 한국에 없었거든. 나는 그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마주칠 줄은 몰랐어. 나는 애써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지. 서준아, 와줬구나. 그가 내 앞에 섰어.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지.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내 온몸을 훑으며 방어막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지. 오랜만이네. 그런데 누나, 얼굴이 좀 변한 것 같네. 못 본 사이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 대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 서준아,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강민준이 내 허리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어. 임서준. 지금 무슨. 임서방. 차가운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갈랐지. 임 회장이었어. 그는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와 서준이를 노려보고 있었지. 오랜만에 본 누나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서준이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어.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가늘게 흐느꼈지. 민준 씨. 너무. 서준이가. 서준아. 사과해. 지금 제정신이야? 강민준이 나를 감싸 안으며 임서준을 매섭게 쏘아붙였어. 임서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나와 강민준 그리고 임 회장을 번갈아 보았지. 그는 쌍둥이 누나의 죽음보다 내 얼굴의 미세한 변화가 더 충격적인 모양이었어. 아니, 다들 왜 이래? 난 그냥 정말 궁금해서. 됐어. 내가 고개를 들었지.
나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그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어. 괜찮아, 서준아. 내가 날 못 알아볼 만도 하지. 그 별장에서 그 끔찍한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 나는 일부러 그 별장이라는 말을 꺼냈어. 내가 임서현을 죽인 바로 그곳. 내가 강민준에게 괴한의 침입으로 꾸며낸 그날의 사건. 트라우마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약간 분위기만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이 얼굴로는 도저히 그날 밤이 잊히지가 않아서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 완벽한 연기였지. 슬픔에 잠긴 누나, 충격적인 사고의 생존자.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임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 강민주는 나를 더욱 세게 껴안았지. 이제 그만해. 서현이 힘든 거 안 보여? 임서준. 너 정말 실망이다. 강민준의 차가운 말에 임서준은 입을 다물었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겠다는 듯한 그 불쾌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어. 그는 분향소에 절을 하고는 내 곁을 스쳐 지나갔지. 그가 내 귓가에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어. 연기. 많이 늘었네. 우리 누나. 그리고 그는 장례식장을 떠났어. 나는 그가 사라진 문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라는 것을 느꼈어.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지.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 임서준. 그는 알고 있었어. 적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 그는 임서현의 쌍둥이였어.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임서현을 연기해도 그들은 배 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유한 사이였거든. 내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터였지. 그날 이후 임서준은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 그는 JK 그룹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지. 그는 공식적으로는 경영 수업을 받는다는 명목이었지만 나는 그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수시로 나와 강민준의 신혼집에 들렀지. 매형, 저녁 안 먹었죠. 누나가 한밥 좀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그는 뻔뻔스럽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어. 나는 임서현이 즐겨 하던 레시피 그대로 그녀가 쓰던 그릇에 음식을 내어갔지. 나는 완벽한 아내이자 다정한 누나였어. 와, 누나,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 토마토 스튜. 그가 스튜를 한 숟가락 더 먹더니 나를 보며 말했어. 그런데 원래 당근은 이렇게 잘게 안 썰지 않았어. 우리 누나는 큼직하게 썰어 넣는 거 좋아했잖아. 씹는 맛있어야 한다고. 숟가락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 나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웃어 보였지. 그랬나? 하도 오래돼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좋더라. 부드럽게. 그래, 입맛도 변했네. 그날 이후로 그가 그날에 힘주어 말했어. 나는 그의 눈을 피했지. 여보, 서현 씨가 당신 주려고 만든 거야. 투정 부리지 말고 먹어. 강민준이 내 편을 들었어. 그는 임서준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 그저 오랜만에 본 처남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여기는 듯했어. 아, 매형. 알았어요.
먹으면 되잖아. 근데 누나, 팔에 이 상처는 뭐야? 임서준이 내 팔을 가리켰어. 내가 임서현을 죽이던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핥히었던 그 상처였지. 흉터는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 아, 이건 그날 내가 머뭇거리자 강민준이 대신 대답했지. 그날 괴한이랑 몸싸움 하다가 다친 상처야. 흉터가 남아서 서현이가 많이 속상해해. 그래, 괴한이라. 임서준이 턱을 괴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 그 눈빛은 나를 해부하는 것 같았지. 누나, 그날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 자식 얼굴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기억 안 나.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나는 외워둔 대사를 읊조렸어. 하긴 우리 누나가 원래 좀 겁이 많았지. 물도 무서워하고 어두운 것도 싫어하고.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 어릴 때 둘이 숨바꼭질하다가 내가 누나를 지하실 창고에 가둔 적이 있었거든. 한 10분. 그런데 애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서 난리가 났었잖아. 기억나, 누나?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지. 지하실. 내가 임서현의 시체를 숨긴 바로 그곳이었어. 기억나지? 그럼. 근데 그 별장 지하실은 괜찮았어. 경찰들이 거기서 누나 옷까지 태운 흔적 발견했다던데. 괴한이 그랬나 봐. 무섭지도 않았어. 혼자 거기서. 임서준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 그는 나를 떠보고 있었지. 내가 지하실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내가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임서현의 소셜 미디어에는 없던 정보들. 쌍둥이만이 아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기억들.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 그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지하실인 줄도 몰랐어. 나는 잔을 들어 물을 마셨지.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잔 밖으로 흘러넘쳤어. 어이쿠. 누나, 왜 이렇게 떨어? 아직도 그날 충격이 큰가 보네. 임서준이 냅킨을 뽑아 내게 건넸어.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1%도 없었지. 오직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한 호기심만이 가득했어. 고마워, 서준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받아들었어. 강민준이 이 불편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끼어들었지. 임서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누나를 다그쳐?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매형은 모르는 게 있어. 임서준이 강민준을 보며 낮게 말했어. 우리 쌍둥이잖아. 나한테는 느껴지는 게 있다고. 느껴지긴 뭐가 느껴져. 다 끝난 일이야. 그치, 여보? 강민준이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어. 나는 그에게 의지하듯 몸을 살짝 기울였지. 이 남자의 순진한 사랑이 지금 나의 유일한 방패였어. 물론이죠. 다 끝났어요. 서준아, 너도 이제 그만. 날 좀 편하게 해줘. 응. 나는 그에게 애원하듯 말했어. 임서준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게. 대신 누나.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게 속삭였어.
우리 어릴 때 둘이서만 가던 그 아지트, 기억나? 남산 밑에 있던 그 낡은 레코드 가게. 거기 사장님이 누나한테만 주던 딸기 사탕 있었잖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 남산, 레코드 가게, 딸기 사탕. 내가 알 리 없는 이야기였지. 임서현의 소셜미디어는 물론 그 어떤 자료에도 없는 둘만의 추억이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지. 왜 대답이 없어? 그것도 잊었어? 하긴. 그럴 수 있지.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변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 기억. 나. 당연히 기억나지. 나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었어.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될 터였지. 그래, 그럼 다행이네. 다음 주에 거기 한번 같이 가자. 오랜만에. 사장님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올가미가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 다음 주는 민준 씨랑 약속이 있어. 바빠. 그래. 그럼 다다음 주는?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는 나를 몰아붙였어. 서준아. 강민준이 결국 목소리를 높였지. 너 정말 그만 좀 해. 서현이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누나가 싫다잖아. 아, 싫은 거였어. 난 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줄 알았지. 임서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어.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고는 재킷을 집어들었지. 잘 먹었어, 누나. 매형. 다음에 또 올게. 그땐 당근 좀 큼직하게 썰어줘. 그는 나를 보며 윙크를 하듯 한쪽 눈을 찡긋하고는 현관을 나섰어.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 다리가 후들거렸어. 서현아, 괜찮아. 제가 오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강민준이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부축했어. 괜찮아. 민준 씨.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서준이도 아직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중얼거렸어. 하지만 나는 알았지. 저것은 걱정이 아니었어. 임서준은 나를 의심하고 있었지. 아니, 그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 내가 그의 진짜 누나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완벽한 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내 남편뿐 아니라 저 날카로운 쌍둥이 동생까지 속여 넘겨야만 했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임서현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강민주는 내 곁에서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지.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어. 임서준이 던진 남산 레코드 가게라는 미끼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나를 괴롭혔지. 나는 그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 던진 말이 아님을 알았어. 그건 정말로 존재하는 둘만의 추억일 거야. 나는 컴퓨터를 켰지. 임서현의 소셜미디어는 내가 이미 샅샅이 훑었어. 거기엔 그런 장소에 대한 기록은 눈곱만큼도 없었지. 임서현은 자신의 그런 촌스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 나는 검색 엔진에 임서현과 남산, 레코드 같은 단어들을 조합해 넣었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당연했어. 재벌 상속녀가 그런 낡은 가게에 드나들었다는 기사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 나는 임서현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찾아 뒤지기 시작했어.
그녀가 쓰던 방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 그곳에서 찾아낸 몇 권의 다이어리. 거기에도 레코드 가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 온통 파티와 명품, 그리고 강민준에 대한 불평불만뿐이었지. 강민준은 너무 재미없어. 아버지는 왜 자꾸 그와 엮으려는 걸까? 나는 놀랐어. 그녀가 강민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지. 나는 사진 속에서 그토록 행복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어. 그게 다 연기였다니. 그렇다면 임서현은 도대체 어떤 여자였던 걸까? 내가 훔친 이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몰랐어.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지. 임서준이 나를 의심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얼굴에 미세한 변화나 잘게 썬 당근 때문이 아닐 수도 있었어. 어쩌면 그는 임서현답지 않은 내 다른 모습들에서 위화감을 느꼈을지도 몰라. 예를 들면 내가 강민준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는 것.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 똥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며칠 뒤 JK 그룹의 자선 행사가 열렸어. 나도 당연히 안주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지. 임서현이 살아있을 때부터 주관하던 행사였어. 나는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강민준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 나는 임서현이 늘 짓던 그 여유롭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 서현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위로와 칭찬을 건넸어. 나는 완벽하게 돌아온 임서현을 연기했지. 그때 임서준이 내게 다가왔어. 그는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 누나, 오늘 멋진데 꼭 진짜 우리 누나 같아. 그가 또다시 나를 도발했어. 무슨 뜻이야, 서준아. 칭찬이야. 그나저나, 누나. 저기 봐. 그가 턱짓으로 무대 쪽을 가리켰어. 오늘 행사를 위해 초대한 밴드가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지. 저 밴드 기억나? 누나가 엄청 좋아했잖아. 인디 밴드인데 우리가 그 레코드 가게에서. 아, 아니지. 그가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웃었어. 누나 바쁘다 그랬지. 다음 주로 약속 잡을게. 그 레코드 가게.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강민준과 아버지가 다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나를 망신 주려 하고 있었지. 서준아,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왜, 뭐가 무서운데. 그냥 같이 가자는 거잖아. 우리 추억이 깃든 곳에. 설마, 다 잊어버린 건 아니지. 딸기 사탕. 그가 일부러 딸기 사탕이라는 말을 크게 내뱉었어. 주변이 순간 조용해지는 것 같았지. 딸기 사탕이라는 이 고급스러운 연회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어.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지.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 그도 딸기 사탕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다는 얼굴이었지. 딸기 사탕이라니, 서준아. 그게 무슨... 아, 매형은 모르지. 이건 누나랑 나 둘만의 비밀이거든. 그치, 누나. 임서준이 나를 보며 활짝 웃었어. 그 웃음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지.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 나는 샴페인 잔을 든 손을 일부러 가늘게 떨었어.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깨졌지. 아, 나는 비명을 지르듯 짧은 신음을 냈고 그 자리에 휘청거렸어. 서현아, 강민준이 재빨리 나를 부축했지. 여보, 왜 그래? 괜찮아?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민준 씨. 나는 그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어. 임 회장도 놀란 얼굴로 다가왔지. 무슨 일이냐? 서현이 안색이 안 좋다. 서준아, 너 도대체 누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강민준이 임서준에게 분노를 터뜨렸어. 임서준은 어깨를 으쓱했지. 그는 여전히 그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우지 않고 있었어. 난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한 것뿐인데. 누나가 너무 예민하게 구네. 그만해. 내가 강민준의 옷깃을 꽉 쥐며 소리쳤어. 제발, 그만해, 서준아. 나, 그날 일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이것만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지. 트라우마와 기억 상실. 내가 훔친 이 삶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 기억이 안 나. 딸기 사탕도. 임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장난기가 아닌 차가운 의심이 서려 있었지. 그래. 기억 안 나. 아무것도. 그 끔찍한 날 이후로. 난 모든 걸 잃었어. 내 기억까지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나는 절규했어. 연회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 임서준은 순간 말을 잃었어.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지. 임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 임서준, 너 누나 데리고 장난치는 거 오늘까지만이다. 서현이 몸도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아버지. 하지만 됐다. 임서방. 서현이 좀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쉬게 해. 행사는 내가 마무리할 테니. 네, 아버님. 여보, 가자. 강민준이 나를 안아들다시피 해서 연회장 밖으로 이끌었어.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뒤를 돌아보았지. 임서준이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지.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내가 이긴 것 같지? 아니, 난 절대 안 속아. 나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어. 그날 이후 임서준은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 회사에서도 나를 마주치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쳐갔지. 하지만 나는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는 나를 더 이상 떠보지 않았지. 대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 나는 불안했지. 그 남산 레코드 가게를 먼저 찾아내야만 했어. 그곳에 나와 임서현을 구분지을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 나는 흥신소에 사람을 붙였어. 남산, 레코드, 딸기 사탕. 그리고 임서현과 임서준. 그가 나를 조사하듯 나도 그를,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지.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 찾았습니다. 사모님, 남산 아래 아주 오래된 레코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이
아직 가게를 지키고 있더군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 그 딸기 사탕에 대해서도 알아냈습니까? 네. 그 가게 사장이 어릴 때 쌍둥이 남매가 자주 왔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가 딸기 사탕을 좋아해서 올 때마다 한 움큼씩 쥐어주곤 했다더군요. 임서준의 말이 사실이었어. 그리고 사모님, 흥신소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 임서준 본부장님도 그 가게를 다녀갔습니다. 바로 어제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 그가 나보다 한 발 빨랐어. 나는 흥신소 직원에게 그 가게의 정확한 주소를 받아 적었어.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 임서준이 이미 그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나를 공포에 질리게 했어. 그는 무엇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 사장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나는 그날 밤 강민준에게 거짓말을 했지. 여보, 내일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 좋아. 기분 전환 좀 해. 요즘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내 이마에 키스를 했어. 나는 그의 순진함이 고마웠지. 그리고 동시에 그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 다음 날 오후 나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남산으로 향했어.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거기 아직도 남아있나요? 10년도 더 된 가게인데. 네, 확인해봤어요. 택시는 남산의 낡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 빌딩 숲에 가려져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지. 오래된 간판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그리고 그 끝에 추억의 레코드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보였어. 나는 택시에서 내렸지. 가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 재즈였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지.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 가게 안은 빼곡하게 쌓인 레코드판과 CD들로 가득했지. 카운터 뒤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 어서 오세요. 노인이 나를 올려다봤지.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어. 서현이? 나는 숨이 막혔어. 그가 나를 임서현으로 알아본 것이었지. 네. 안녕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그의 눈빛은 묘했지. 반가움과 동시에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어. 정말 오랜만이구나. 얼마만이야? 10년, 아니 15년? 네, 정말 오래됐죠.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시간을 벌었어.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딸기 사탕이 담긴 유리병이 놓여 있었지. 어제 서준이가 다녀갔더구나. 노인이 말했어. 네, 들었어요. 그 애가 너한테 이 가게 얘기를 했구나. 둘이 함께 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바빠서요. 먼저 혼자 와봤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에서 딸기 사탕병을 꺼냈어. 그리고 그걸 열어 사탕 몇 개를 꺼내 내게 내밀었지. 여전히 좋아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았어. 고맙습니다.
포장지 색깔이 바뀌었어. 예전엔 분홍색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지. 그래도 맛은 똑같아. 나는 사탕을 입에 넣었어. 달콤한 딸기 향이 입안에 퍼졌지. 나는 이 맛을 모른다. 하지만 임서연은 알았을 것이다. 어때? 추억나니? 네. 그때 그대로네요.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 노인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지. 이것 봐. 너랑 서준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바래진 사진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중 한 장에 어린 임서현과 임서준이 레코드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 나는 그 사진 속 임서현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어. 10살쯤 되었을까. 그 아이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지. 이 아이가 나였군요. 그래. 너희 둘이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학교 끝나고 몰래 도망쳐 나와서는 용돈 모아서 레코드 한 장씩 사가곤 했지. 너희 아버지한테 걸리면 야단 맞을까봐 내가 비밀로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잖아. 그랬죠. 서준이는 클래식을 좋아했고 넌 팝을 좋아했지. 둘이 맨날 다투면서도 결국엔 서로가 고른 음악을 같이 듣고 갔어. 노인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서현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지. 어제 서준이가 왔을 때 이상한 걸 물어보더구나. 나는 긴장했어. 무슨 질문이요? 너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너희 둘이 마지막으로 여기 온 날 기억하냐고 물어봤어. 마지막으로 온 날이요? 응.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 그날 너희 둘이 엄청 싸웠었어. 서준이가 내가 가장 아끼던 비틀즈 레코드판을 실수로 긁어버렸거든. 넌 울면서 서준이한테 소리를 질렀지. 난 이제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까고. 노인이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어. 그게 너희가 마지막으로 여기 온 날이었어. 그 뒤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 그랬군요. 서준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구나. 그때 누나한테 제대로 사과 못한 게 평생 후회였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너랑 함께 여기 와서 새 비틀즈 레코드판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어. 노인은 카운터 아래에서 포장된 레코드판 하나를 꺼냈어. 이미 준비해뒀단다. 서준이가 미리 사놓고 간 거야. 너랑 같이 올 때 주려고. 나는 그 레코드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어. 비틀즈의 레시빛 앨범이었지. 그런데 서연아.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 서준이가 한 가지 더 물어봤어. 뭐려? 만약 자기 누나가 여기 혼자 온다면 이 얘기를 꺼내봐 달라고 했어. 그리고 누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전화로 알려달라고. 내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 왜? 그런 부탁을요? 글쎄.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누나가 정말 그날을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싶은가 보더구나. 노인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 그래서 말인데, 서현아. 넌 그날 기억나니? 서준이가 내 레코드판 긁어버린 날. 함정이었어. 임서준이 나를 위해 파놓은 정교한 함정.
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지. 기억난다고 하거나, 기억 안 난다고 하거나.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임서준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 대답을 통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것이다. 만약 내가 기억난다고 하면 그는 노인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하라고 할 것이다.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만약 내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의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쌍둥이 남매에게 그토록 중요한 추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궁지에 몰렸어. 사장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작년에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 이후로 과거 일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서준이도 알아요. 제가 기억 상실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거. 그런데 자꾸만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진짜 누나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노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 그게 무슨 말이냐? 사장님, 제발 서준이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노인의 손을 잡았어. 저도 제 동생이에요. 저도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자꾸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서준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진짜 눈물이었지. 공포와 절망에서 나온 진심 어린 눈물. 제발 서준이한테 제가 여기 왔다는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동생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노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 서현아, 나는 그냥 제발요, 사장님. 이건 우리 남매 사이의 문제예요. 제가 직접 서준이한테 얘기할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나는 간절하게 애원했어.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 알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마. 너희 남매가 화해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재빨리 가게를 나섰지. 뒤에서 노인이 뭐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손을 떨었어. 나는 노인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지. 임서준은 분명 노인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내 부탁을 들어줄지 아니면 결국 진실을 말할지. 그것은 시간 문제였어. 나는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지.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임서현이었어. 아름답고 우아하고 완벽한 임서현.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지. 이 얼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임서현은 그 피부 아래, 뼈 속에, 기억 속에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절대로 훔칠 수 없었어. 그날 밤 강민준이 돌아왔어. 여보, 나 왔어. 친구들 만나는 거 어땠어? 응, 좋았어. 나는 거짓말로 대답했지. 그런데 말이야. 강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 오늘 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서준이가? 응. 너 요즘 어떤지 물어보더라. 그리고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무슨 부탁? 강민준이 내 손을 잡았어. 여보, 서준이가 말이야. 너랑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가족 상담. 쌍둥이니까 서로 아픔을 나누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상담. 응. 나도 좋은 생각 같아. 여보, 너 요즘 밤에 악몽 많이 꾸잖아. 서준이도 누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는 강민준의 눈을 보았어.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 상담 같은 거 싫어. 민준 씨, 왜? 전문가한테 얘기하면 좀 나아질 거야. 싫어. 나는 소리를 질렀어. 강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 여보, 왜 그래? 갑자기. 미안해. 나 그냥 오늘 좀 피곤해.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 침대에 쓰러져 누운 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 임서준이 나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지. 상담이라니. 그곳에서 상담사가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어릴 때 기억, 서준이와의 추억,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임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지. 만나자. 우리 둘이서만. 답장은 금방 왔어. 좋아. 내일 오전 10시. 그 별장에서. 그 별장. 내가 임서현을 죽인 바로 그곳.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 손이 떨렸지만 나는 대답을 보냈지. 알았어. 게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민준이 회사에 간 뒤 집을 나섰어. 가방 속에는 작은 칼 하나를 숨겨 넣었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별장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익숙했어. 내가 임서현으로 다시 태어난 곳. 그리고 진짜 임서현이 사라진 곳. 별장에 도착하자 이미 임서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지.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지. 왔구나. 누나. 응. 나는 그 앞에 섰어. 앉아.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하자. 나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지.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 서준아.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 왜? 날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야. 괴롭힌다고? 그가 피식 웃었지. 난 그냥 내 누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내 누나 맞아. 임서현이야. 그래.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어. 그럼 증명해봐. 뭘? 내가 내 누나라는 걸 증명해봐. 지금 여기서.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어. 내 진짜 누나라면 알 거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 레코드 가게 따위 말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어. 누나. 그가 속삭였어. 우리 엄마. 어디로 갔는지 알아?
나는 숨이 막혔어. 엄마, 응, 우리 엄마. 우리가 5살 때 사라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우리 둘은 알잖아.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우리 그때 봤잖아. 엄마가 가방을 싸서 나가는 거. 새벽에.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 말해봐. 엄마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어. 나 대답 못하겠지. 그가 일어서며 차갑게 웃었어. 왜냐하면 넌 내 누나가 아니니까. 서준아, 넌 누구야? 그가 소리쳤어. 내 누나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넌 누구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지. 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내가 민준이 형을 보는 눈빛. 우리 누나는 강민준을 사랑한 적이 없어. 약혼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고. 근데 넌 진짜로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굴었어. 그가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어. 당근 써는 것도, 레코드 가게도 전부 다 몰랐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지. 이 상처, 우리 누나가 스스로에게 낸 상처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를 핥힌 사람의 손톱에 긁힌 거야. 나도 법의학 공부 좀 했어.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지. 우리 누나, 지아 씨를 무서워했어. 그런데 넌 그날 별장 지하실에 혼자 있었다며. 괴한한테 쫓겨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넌 내 누나를 죽였어. 그치?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칼을 꺼냈지. 그리고 그것을 임서준에게 들이댔어. 그래, 내가 죽였어. 내 입에서 마침내 진실이 튀어나왔어. 내 누나, 내가 이 별장에서 죽였어. 욕조에 빠뜨려서. 임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 미친년, 미쳤지. 나 미쳤어. 하지만 난 선택권이 없었어. 나는 소리쳤어. 나도 내 누나처럼 살고 싶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근데 신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 오직 이 얼굴만, 너희 누나와 똑같은 이 얼굴만. 넌 괴물이야. 괴물. 그래, 괴물이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내 누나는 이미 죽었어. 지하실에. 아직도 거기 있어. 지금 가서 파보면 시체가 나올 거야. 임서준이 내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나는 칼을 그의 목에 갖다 댔지. 움직이지 마. 이 미친. 나도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나는 울먹이며 말했어. 바로 그때였어.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지.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 거기에 임서현이 서 있었어. 아니,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임서현이. 뭐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지. 임서현은 살아 있었어.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놀랐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 당신이 어떻게, 당신, 날 죽였다고 생각했죠. 욕조에 빠뜨려서 그녀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 미안하지만 난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정보였어요. 가짜. 제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물 공포증도 강민준을 싫어한다는 것도 전부 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낳기 위한 미끼였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 그럴 리가. 난 분명히 당신이 날 물에 빠뜨렸을 때 난 일부러 죽은 척했어요. 수영 선수 출신이거든. 나 물속에서 숨 참는 거 10분은 거뜬해요. 임서현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어. 당신이 지하실로 내 시체를 옮기고 나서 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켜봤죠. 당신이 내 삶을 훔치는 걸.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녀가 웃었어. 재밌었거든요. 당신이 내 흉내를 내는 게 얼마나 버틸까 궁금했어요. 임서준이 누나에게 다가갔지. 누나, 정말 미안, 서준아. 너한테도 말 안 했지.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임서현이 동생을 안아주었어.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지. 당신, 정말 멍청해요. 내가 왜 그 별장에 혼자 있었는지, 왜 비밀번호를 생년월일로 해뒀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전부 계획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었어. 왜 이런 짓을? 당신 같은 사람들 많거든요. 내 얼굴을 탐내는, 내 삶을 훔치려는. 임서현이 차갑게 말했어. 그래서 미끼를 던졌죠. 그리고 당신이 걸려든 거예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지. 경찰, 부를게요. 임서준이 휴대폰을 꺼냈어. 잠깐. 임서현이 동생을 막았지. 경찰은 나중에 불러도 돼. 지금은.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았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뭘? 당신, 민준이 정말 사랑했어요?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 강민준. 당신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냐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어. 그 눈에는 질투도 분노도 없었지. 오직 순수한 호기심만이 있었어. 그래, 사랑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처음으로 나를 소중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눈물이 흘러내렸지. 임서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 그거면 됐어요. 민준이가 행복해 했다면, 그거면 됐어요. 그녀가 동생에게 말했어. 서준아, 경찰 부르지 마. 누나,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알아. 하지만 민준이 생각해봐. 이 일이 알려지면 그 사람
망가질 거야. 임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어. 난 민준이를 진짜로 사랑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임서현이 나를 보았어. 당신 사라져요. 지금 당장 강민준 앞에서, 내 앞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돌아갈게요. 내 자리에.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알았죠?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 왜냐고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지. 당신, 불쌍하거든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어. 불쌍하다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마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난 못 가. 뭐? 난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 너희 누나로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나는 일어섰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어. 마지막 발악이었지. 진짜 임서현을 죽이고 내가 그녀로 계속 살겠다는. 하지만 임서준이 나를 붙잡았어. 놔줘. 나는 발버둥 쳤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 경찰 불러. 임서현이 차갑게 말했어. 미안하지만 당신한텐 선택권이 없어요. 임서준이 전화를 걸었어. 나는 그저 바닥에 쓰러져 울 수밖에 없었지.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훔친 얼굴, 훔친 삶, 훔친 사랑.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살인 미수와 사기, 그리고 절도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지. 강민주는 법정에 오지 않았어. 그는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 그는 임서현, 진짜 임서현과 결혼했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더라. 나는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나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임서현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아무도 아니야. 임서현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 그저 훔친 얼굴의 대가를 치르는 죄인일 뿐이지. 감방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태양 아래 서고 싶었던 나를 떠올려. 그리고 깨닫지. 햇살은 훔칠 수 없다는 것을.